은퇴하고 택시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요즘은 산학금 없이 월 250만 원을 꼬박꼬박 보장해 준다니 이거야말로 은퇴자의 효자 일자리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일한 착각 하나가 제 건강과 노후를 박살내는 데는 딱 6개월이면 충분하더군요. 밥값 아끼겠다고 편의점에 차가운 빵을 먹던 그날 제 통장에선 피 같은 노후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책상에 놓인 가계부는 그대로인데 수입만 쏙 빠진 빈칸이 눈에 밟히더군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내쉰 그 한숨이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퇴직 후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평생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뛰어다닌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멈춰 세우는 한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월 250만 원 보장 월급제를 도입하며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택시?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30년 무사고였던 제가 처음으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 속 기사들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웃으며 인터뷰하더군요. 월 250만 원이면 최소한 생활은 되겠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기분 전환도 할 겸 집 앞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한쪽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고 기사들끼리 스트레칭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운전이라면 내가 자신 있지.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다면 더 좋고. 집에 돌아와서 검색창을 켰습니다. 법인 택시 월급제, 초보 기사 가능, 교육기간, 근무시간, 찾으면 찾을수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택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내는 놀라며 말했어요. 택시요?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는데 당신 괜찮겠어요? 운전은 내가 평생 해왔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순 없지. 한 만큼 벌면 되고 월급제라 최소 생활비는 나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택시회사 사무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만 진짜 택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사옥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이곳저곳 벗겨져 있었고 1층 정비소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신발에 묻는 기름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지만 제 마음속은 결심이 조용히 단단해지는 중이었습니다. 2층 복도 끝 배차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씨죠? 50대 후반쯤 된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자신을 배차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악수를 청하자 그의 손은 제가 영업사원 시절 만졌던 박스보다 더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운전 경력은요? 부장이 물었고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30년 무사고입니다. 부장은 제 이력서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월급제이고요. 운송 실적 기준만 맞추면 월 250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출발 전 먼저 신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마음이 뛰었습니다. 신규 교육 2일인가? 맞습니다. 택시 신규 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입니다. 총 16시간 운수업 법령부터 안전운전, 서비스, 매너, 응급처치까지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사전에 확인해 두었죠.
부장은 교육 일정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울교통연수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이 열립니다. 신청하시면 우리가 첫 기수에 넣어 드릴 수 있어요. 그는 서랍에서 교육 동의서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첫 장에는 근무 시간, 휴무, 월급 지급일 등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후 장에는 운송 수입 기준과 미달 시 차액 공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금이라는 건 매일 최소 실적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묻자 부장은 턱을 긁으며 답했습니다. 산학금이라 부르는 겁니다만 요즘은 보장급 제도 안에서 운영되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신입 기사 대부분은 기준에 근접하거나 웃돌 수 있어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가 새로 배울 부분, 책임질 부분, 그리고 최초 출발의 두려움이 모두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할 두 번째 삶이자 가게와 가족을 지킬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부장이 볼펜을 내밀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결심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나자 부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3일 뒤 교육부터 시작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복이 담긴 비닐봉지를 어깨에 걸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규 교육도 해야 한다니 걱정되긴 하지만 정말 할 거예요? 저는 거울 앞에서 가만히 제복을 펼쳐봤습니다. 응. 배우는 게 두려운 건 아니야. 이제는 다시 출발해야지. 다림질된 셔츠의 단추를 잠그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잘한다, 김 기사. 지금부터는 책임감과 자존심을 함께 싣고 달려야 한다. 거울 속 제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긴장과 동시에 살아갈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죠. 시동을 걸자 LPG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배차 부장이 다가와 차키를 건넸습니다. 오늘 강남 쪽으로 나가보세요. 손님 많아요. 알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부장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 가스는 40리터까지만 회사 부담이니까 그거 넘기지 마세요. 40리터요? 네.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계기판 잘 보시고요. 부장이 손을 흔들며 다른 차량으로 갔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내려다봤죠. 연료계가 가득 차 있었어요. 40리터.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리터당 1,000원이면 4만원치 가스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었죠.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6842. 이 숫자가 앞으로 제 정체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남대로로 진입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차들이 빼곡했죠. 첫 손님을 태운 건 6시 20분이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삼성역까지요? 네.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기본 요금 4,800원이 화면에 떴죠. 예전엔 3,000원대였는데 많이도 올랐네. 이러니 내가 돈을 못 벌 수가 없지. 째깍째깍 숫자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돈 버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꿈쩍하지 않더군요. 좌회전 차량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죠. 클렉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미터기를 힐끔 봤어요. 4,800원 그대로였습니다. 1분이 지났죠. 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완전 막히네요. 그러게요. 꽉 막힌 강남대로. 미터기 요금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연료 게이지 바늘은 구멍난 물통처럼 뚝뚝 떨어지더군요. 바퀴가 굴러가야 돈을 버는데 서 있는 차 안에서 가스만 태우고 있으니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도로 위에 제 생돈을 뿌리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m 가다가 멈추고 또 10m 가다가 멈추는 시기였죠. 신호를 3번이나 기다렸습니다. 삼성역에 도착한 건 40분 후였습니다. 요금은 23,000원.
손님이 카드를 내밀며 내렸어요. 카드 수수료가 3%니까 실제 수령액은 22,600원 정도더군요. 다음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 다음 손님도 태웠죠. 하지만 그 다음과 그 다음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었습니다. 강남대로를 달리는데 3차선이 온통 주황색 택시 물결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주위를 둘러보니 앞차도 빈차, 뒷차도 빈차, 옆차선도 죄다 빨간색. 빈차 등을 켜고 있더군요.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미어터질 정도였습니다. 4,800원으로 오른 기본 요금이 부담스러운 거겠죠. 사람들은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 몸을 구겨 넣을지언정 텅 비어있는 제 차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수요는 말라붙었는데 공급만 터져나가는 시장. 바로 지금의 내 택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지만 차를 세울 수 없었어요. 기준금 15만 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편의점에서 산 2,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운전대 위에 놓고 신호 대기할 때마다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오후 4시쯤 미터기 누적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10시간 일하고 겨우 12만 원이었죠. 연료계를 봤어요. 벌써 절반 가까이 내려가 있더군요. 20리터를 쓴 셈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준금을 채우려면 적어도 3만 원은 더 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차를 계속 돌려야 했죠. 그럼 40리터를 훌쩍 넘길 게 뻔했습니다. 초과분은 제 부담이라던 부장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녁 8시 겨우 기준금 15만 원을 채우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5시간을 앉아 있었더니 종아리가 퉁퉁 붓더군요. 주유소에 들러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48리터가 들어갔어요. 8리터 초과. 8,000원이 제 지갑에서 나갔죠. 카드를 걷는 손이 떨렸습니다. 양말을 벗어보니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피부가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왔죠. 부종이 온 거였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반겼습니다. 어떠셨어요? 첫날.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쭉 폈죠. 아내가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힘드셨죠? 아니야. 적응만 하면 돼. 바지를 걷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은 종아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나가세요?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데.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산이 계속 이어졌죠. 하루 8,000원씩 초과 가스비를 내면 한 달에 16만 원. 여기에 기준금 미달하는 날까지 생기면 월급이 얼마나 깎일까요? 250만 원은커녕 15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도 모레도 15만 원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제 선택이 맞았을까요? 아직은 모르겠더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 날이었죠. 아침 일찍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입금 내역이 떴습니다. 150만 원. 화면을 다시 봤어요. 숫자가 바뀌지 않았죠. 150만 원. 2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었습니다. 급하게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총 매출액 430만 원, 기준금 공제 280만 원, 손에 쥔 건 고작 150만 원이었죠. 기준금 미달이라니. 중얼거림이 새어 나왔습니다. 한 달 내내 하루 15시간씩 핸들 잡고 앉아 있었는데 산학금을 못 채워서 공제된 거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차 부장이었어요. 김 기사님, 월급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다음 달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오늘 공항 콜 하나 있는데 가실래요? 장거리라 좋아요.
부장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15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거든요. 가겠습니다. 좋아요. 강남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지금 바로 나가세요. 전화를 끊고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한 달 새 많이 늙어 보이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죠.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아랫배가 묵직했어요. 새벽부터 커피를 2잔이나 마신 게 문제였죠. 화장실이 조금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대박 손님을 놓치면 안 돼. 그냥 참자.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강남역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손님 태우고 공항 가면 1시간 반. 총 2시간 10분이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때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어요. 50대 중반 남자였죠. 공항 좀 급하게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올림픽대로로 진입했죠.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아랫배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방광이 팽팽해지는 게 느껴졌죠.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달릴수록 진동이 방광을 자극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뒷좌석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30분. 제 머릿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30분을 더 참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허벅지에 힘을 주었습니다. 관략근을 조이는데 온 신경이 쏠렸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식은땀은 계속 났죠. 등판이 젖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백미러로 눈이 마주쳤죠.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장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손님을 내려주고 요금을 받았습니다. 83,000원. 손님이 카드를 건넸죠. 카드 단말기를 찍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차장 화장실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비가 5,000원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5,000원. 그 돈이 아까웠죠. 그냥 나가서 갓길에 누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했어요. 첫 번째 휴게소까지는 15km.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5km를 달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랫배가 터질 것 같았죠.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갓길로 차를 빼냈습니다. 비상등을 켰죠.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풀숲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급하게 지퍼를 내렸죠. 그 순간의 해방감과 동시에 밀려온 건 참담함이었습니다. 뒤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뒤를 비췄죠. 풀숲에 길게 드리워진 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구부정하게 웅크린 모습이었어요. 64세의 고속도로 갓길 풀숲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김 부장이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갓길 쌩쌩 달리는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지퍼를 내린 초라한 기사 한 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지춤을 추스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 존엄이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내려 가는구나. 차들이 쌩쌩 지나갔죠.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도로 위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차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이었어요. 제가 지켜온 30년의 자존심이 고속도로 갓길 풀숲에 버려진 기분이었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터기 화면에 누적 금액이 떴어요. 오늘 83,000원.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제가 잃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 차 안에서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뒤에서 뚝 소리가 났죠. 좌석 등받이에 파스를 3장이나 붙였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오른쪽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다리까지 뻗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오늘 벌써 4번째였죠. 약통을 흔들어 보니 2알밖에 안 남았더군요. 생수병 뚜껑을 돌려 알약을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누적 금액 13만원. 기준금까지 2만원이 모자랐죠.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15분. 2시간 안에 2만원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한 콜만 더. 중얼거리며 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심야 시간대라 콜이 뜸했죠.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고개가 앞으로 꺾이다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땀을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이 퍼졌지만 잠은 쉽게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거세졌죠. 와이퍼를 켰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가 최면처럼 들렸어요. 콜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이태원에서 용산역 15,000원 정도 나올 거리였죠. 됐어. 이거면 된다. 출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눈앞이 잠깐 캄캄해졌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시야가 돌아왔죠. 내비게이션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괜찮아. 눈만 감았다 뜨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빗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이태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손님을 태웠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술 냄새가 났죠. 용산역이요? 네. 미터기를 눌렀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거리, 예상시간, 경로.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전방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칠흑 같았어요. 도로가, 신호등이, 차선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깜빡였어요. 천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죠. 가로등, 중앙선, 앞차의 테일램프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노안이구나. 머릿속에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동공이 확장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죠. 젊을 땐 순식간이었는데 나이 들면 몇 초씩 걸린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엑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준금 2만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지배했죠. 조심히 가요. 비 많이 와요. 뒷좌석에서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님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또다시 암흑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완전한 블랙아웃이었죠.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뇌가 비명을 질렀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시간씩 앉아있던 다리는 이미 굳어 있었죠.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0.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차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시속 30km로요. 뭔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작은 불빛. 배달 오토바이였어요. 노란 박스가 뒤에 달려 있었죠. 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이 브레이크를 찾았어요. 하지만 늦었죠. 쿵! 둔탁한 충격이 왔습니다.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차가 멈췄죠. 에어백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약한 충돌이었어요. 하지만 앞 범퍼 너머로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 무언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죠. 너무 크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기사님. 뒷좌석에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죠. 저는 핸들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그 옆에 넘어진 사람. 안 돼.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차 문을 열었죠.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달 헬멧을 쓰고 있었죠. 다행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그를 부축했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만 원을 벌려다가 인생을 건 셈이었습니다. 노안의 0.5초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취조하듯 눈을 찔렀습니다.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서 진술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손끝에 인주가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과 동일한 12대 중과실이에요. 경찰관이 건조하게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험 처리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피해자랑 개인 합의 못 보시면 검찰 송치되고 재판받으셔야 합니다. 재판. 전과자. 평생 성실하게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피해자가 전치 8주 나왔어요. 다리 골절이라 한참 일 못할 텐데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생계잖아요. 꽤 부를 겁니다. 사흘 뒤 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더군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제가 고개를 90도로 숙이자 청년은 스마트폰 게임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저 이 다리로 2달 동안 오토바이 못 타요. 보험사에서 나오는 치료비나 휴업 손해 그거 쥐꼬리만 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형사 합의금으로 1200 주세요. 1200이요? 보험금은 따로 받으시잖아요. 청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택시 계속 하셔야죠? 합의서 없으면 면허 취소되거나 집행유예 나올 텐데 빨간 줄 그어지고 택시 하실 수 있겠어요? 싫으면 마세요. 전 법대로 할 테니까.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제가 범죄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 해지하시겠어요? 창구 직원의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넘게 부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자 막내딸 시집갈 때 주려던 돈이었습니다. 네. 전액 다요. 해지 환급금 1,48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기서 형사 합의금 1,200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곧바로 법원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고지서가 날아왔죠. 남은 돈을 털고 부족한 돈은 생활비 통장에서 메꿨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난 후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8,000원. 30년의 세월이 단 0.5초의 실수로 3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차고지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지만 내릴 힘이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굴러다니는 편의점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나던 날 점심으로 샀던 샌드위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딱 하루 지났더군요. 버리기 아깝니네. 봉지를 뜯었습니다. 눅눅해진 빵에서 마요네즈 냄새가 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햄 조각이 혀에 닿자마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2,000원. 내가 날린 돈이 1,500만 원. 1,500만 원 나누기 2,000원은 7,500개. 입안에 빵을 우겨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없는 샌드위치 7,50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억지로 삼키려던 빵이 기도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고 그 기침은 곧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쾅 박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 이마를 찢는 것 같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단 덜 아팠습니다. 내가 왜 식비를 아끼려고 점심을 굶고 2,000원짜리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100원짜리 동전에 벌벌 떨었는데 한 방에 1,500만 원을 허공에 뿌렸다. 이 비참한 손익계산서 앞에서 가장 김철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아. 비좁은 택시 안 신내나는 샌드위치를 입에 문 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무심한 빗줄기만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였죠. MRI 촬영비 45만 원. 남은 생활비를 탈탈 털고 카드 할부까지 긁어야 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에 MRI 영상을 띄웠어요. 여기 척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새까맣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의사가 펜 끝으로 신경이 짓눌린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신경관을 거의 막고 있어요. 사장님 다리 저리시죠? 발목 힘은 들어가세요? 운전할 때 브레이크 밟는 발이 가끔 헛돕니다. 의사가 정색하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그거 조카수 초기 증상입니다.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운전대 놓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앉아서 운전만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대소변 못 가리게 됩니다. 마미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수술해도 평생 기저귀 차고 휠체어 타셔야 해요. 으름장 놓는 거 아닙니다. 기저귀, 휠체어, 하반신 마비. 의사의 건조한 단어들이 귓가에서 사이렌처럼 울렸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입니다. 운전은 꿈도 꾸지 마세요. 석 달.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어요. 석 달이면 기준급 미달로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저렸어요. 벽을 짚고 한 걸음씩 내디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차 부장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기사님, 이틀째 무단 결근이신데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입니다. 아니, 아프시면 대차를 구하든가 미리 말을 해야죠. 차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 이틀치 30만 원 까이는 거 아시죠? 부장의 목소리엔 걱정 대신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보다 차가, 건강보다 기준금이 먼저인 세계. 부장님, 저 당분간 운전 못합니다. 3개월 쉬라는데요. 3개월요? 참나. 그럼 퇴사하세요. 우린 사람 구하면 되니까. 김 기사님, 내일 차 키 반납하러 오세요. 산학금 정산도 하셔야 하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빈털터리가 된 남자였죠.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석 달 쉬래. 아내가 물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택시 그만두세요. 그만두면 뭐 먹고 살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죠.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으로 밥 먹고 사나? 돈이 있어야지.
소리를 지르고 나서 후회가 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설거지를 계속했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계속 택시를 하면 하반신 마비, 그만두면 수입 제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 택시 기사 디스크라고 검색했어요. 수많은 글들이 떴죠. 하반신 마비, 휠체어 신세, 수술 후유증. 무서운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버티다간 재기불능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백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써 내려갔어요. 사직서. 저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짧게 작성했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거든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죠. 다음 날 아침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어요. 마지막이니까요. 배차실 문을 열었습니다. 부장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나오셨네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죠. 그만두려고 왔습니다. 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요? 네. 책상 위에 차 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봉투를 그 옆에 놓았죠.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내 인생 핸들은 내가 잡겠소. 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차고지를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주황색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몇 달 전엔 저것들이 달리는 현금 인출기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낡고 병든 쇳덩어리 들릴 뿐이었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차고지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눈을 찔렀죠. 저는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장엔 7만 원밖에 없었죠. 하지만 최소한 제 몸은 건졌어요. 비싼 수업료 냈다 치자. 30년 월급쟁이 인생 중 가장 비참하지만 살기 위해 선택한 철수의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아파트 단지 화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9시였죠. 손에 삽과 갈퀴를 들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은 저쪽 구역 잡초 좀 뽑아주세요. 관리소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조경 관리 보조. 제 새 직함이었습니다. 월급은 110만 원. 택시 기준금보다도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매달 정확히 통장에 들어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물리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천천히 움직이면 일할 수 있었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물 좀 드세요. 경비 아저씨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으로 시원하게 넘어갔죠. 고맙습니다. 택시 운전할 때처럼 미터기 걱정, 기준금 걱정, 연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고 목마르면 물을 마셨죠. 점심시간에는 관리소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후 5시 일과가 끝났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얼굴이 그을렸지만 표정이 밝아 보이더군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니까 10분이면 도착했어요. 택시 운전할 땐 집에 오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왔어요? 응.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쭉 폈어요. 종아리가 붙지 않았죠. 발목을 만져봤습니다. 양말 자국이 없었어요. 오늘도 힘드셨죠? 아내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받아서 얼굴을 닦았죠. 아니,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택시 운전할 때가 떠올랐어요. 미터기 숫자만 쳐다보던 날들, 동전 하나에 목숨 걸던 순간들. 그때는 돈만 보였는데 정작 잃어버린 건 제 몸이었고 제 존엄이었죠. 법인 택시는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그 전쟁에서 완패했어요. 60대 중반의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죠. 하루 15시간씩 앉아 있다가 허리가 망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존엄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후회되는 건 계약서였어요. 기준금 미달 공제 조항. 그 한 줄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월 250만 원이라는 말에 속지 않았더라면, 배차 부장의 형식적이란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1,500만 원은 그대로 통장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날 밤 비 오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다가 전방을 봤을 때의 암흑. 노안으로 인한 그 0.5초의 블랙아웃. 60대의 눈으로 야간 운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배달 기사를 다치게 하고 1,500만 원을 날리고 나서야 알았죠. 야간 운전은 저에게 살인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흙 묻은 장갑을 낀 손을 펼쳐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11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건강을 지키며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게 더 값진 거였죠. 화려한 넥타이도 멋진 제복도 없습니다. 손톱 밑엔 시커먼 흙대가 끼고 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업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하나의 경고등이라도 켰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분의 잘못된 선택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의 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퇴직금을, 누군가의 건강을,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그날까지 깨달음의 노후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